네, 안녕하세요. 제 발표문은 스티븐 히스라는 이론가에 대한 글인데, 그 방금 논평하신 이미 퇴조한, 이미 옛날 게 돼버린 그런 인물이거든요. 저 PPT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시고요. 그 전에 제가 그 영화에서의 봉합에 관한 논문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스티븐 히스를 짧게 언급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이제 문제의식이나 이제 흥미, 그런 것 때문에 이 글을 이제 쓰게 됐고요. 건너뛰면서 분량이 좀 되니까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영화 이론의 역사를 영화 이미지 자체의 속성을 다루려는 시도와 그에 대한 관객의 반응을 다루려는 시도라는 두 계기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매체의 초기 영화 기호학은 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관객 이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이론들 및 정신분석학적 기획들 중 일부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두 접근은 하나의 이론 내에서 공존하기도 하는데, 들레즈의 영화론이 그러한 경우다. 영화 이미지의 분류학이라는 목표는 전자의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분류 항목 각각의 논의에서 혹은 분류 자체의 설정에서 관객의 존재가 늘 소환되기 때문이다. 1968년에 대규모 시위가 있은 이후 서구 사회는 장치라는 개념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기존 질서의 억압적 국면들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는데, 영화 이론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영화 이론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시도들이 70년대를 장식하게 된다. 구조주의적 이데올로기 비판을 주 내용으로 하는 70년대 영화 이론이 사그라들 무렵 스티븐 히스의 저작인 영화에 관한 질문들이 등장했다. 81년이고요. 들레즈의 영화 운동 이미지보다 2년 앞서 출간된 히스의 저작은 영화 이론의 전개 방향을 바꿔버린 변곡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히스의 영화론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영화 이론과의 관계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것인데, 영화 기호학의 등장 이후 진행된 소위 영화 이론의 과학화, 그리고 68년 이후 진행된 영화 이론의 정치화의 흐름 속에 위치했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히스의 영화론이 구조에 전능한, 그러니까 영화 구조에 전능한 작품을 부정하고 그것의 균열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론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도식적으로 적용되던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유연하고 구체적인 영화 이론의 길을 열었다는 것에 히스 영화론의 가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관객의 지위가 굉장히 좀 능동적인 어떤 그 성격을 갖게 됐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넘어가셔서 다음 단락은 이제 제가 이 글을 어떻게 쓸 건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건데, 먼저 이제 고전 영화에서의 서사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 과정에서 히치콕에 대한 언급을 제가 좀 분석을 약간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과잉이라고 이제 히스가 부르는, 그 머릿말에 써놓진 않았는데 과잉된 이미지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이제 히스의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관객의 주의가 히스를 통해서 역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게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고, 이론사적인 이제 해석이죠, 제가 쓴 글을. 그리고 히스와 어떤 이렇게 대조적인 입장에 있는 인물로 계속 거론되는 게 다니엘 데이안이라는 인물.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다니엘 데이안이 굳이 호출돼서 이렇게 계속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다 이 봉합에 관해서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교가 굉장히 거의 도식적으로 되거든요, 비교. 그래서 둘 간의 비교가 명료한 대비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1번 영화 이데올로기 분석에서 첫 번째 단락은 넘어갔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번은 제가 뭐 히스 관련해서 뭐 어떤 내용을 적기보다는 그 히스 영화 이론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그 시대적 흐름 뭐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최대한 간략하게 쓰려고 했는데 또 약간 이제 분량이 있습니다. 자, 영화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영화가 관객을 어떻게 기능 속으로 끌어들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것은 마르크스주의와 기호학 정신 분석학이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마르크스주의라는 발주체의 이데올로기론을 의미했다. 그의 주장에 입각해서 설명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들을 통한 호명의 과정은 히스의 영화 일어날수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다. 근데 그 히스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물론 뭐 히스가 무슨 정치 철학이나 뭐 이런 학자는 아니지만 원래는 영문학자거든요. 히스는 영화에 관한 글을 이제 스크린지를 통해서 주로 발표를 하고 그게 책으로 엮여지고 그랬던 건데, 물론 뭐 히스가 여기서 뭐 주체 개념이나 아니면 뭐 국가 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게 학술적으로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힘들죠, 사실은. 영화 이론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히스가 강조하는 것은 그 어떤 거대 담론적인 획일적인 그런 적용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에 대한, 뭐 구체적 상황에 입각한 분석들,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 바뀌기 한 세 번째 줄 위에 보면은, 이렇듯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작용이 구체적 개인들을 매 순간 언제나 주체로 구성하는 것에 있다면은, 영화의 이데올로기적 작용은 영화 작품의 진행을 통해 개별 관객을 이데올로기적 주체로 호명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이데올로기는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런 논의는 사실 몇몇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할 수 있지만은, 히스는 좀 더 형식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이데올로기가 영화 작품의 봉합 과정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봉합에 관해 썼던 논문이 이제 바로 이런 내용에 관한 논문이었거든요. 그 봉합에 관한 얘기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제 다 뺐습니다. 담화 연세에 대해 그래도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적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어놓은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화 연세에 대해 개인이 주체로서 갖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밀레에 의해 정신분석학의 영역에 도입된 봉합 개념은 이후 우다르에 의해 영화의 영역에 적용된다. 담화의 봉합 과정에서 주체는 기표 속에서 재현되고 대류되는 기표의 효과로 설명되는데, 영화에서 이데올로기적 재현은 바로 이러한 주체의 생산 및 소멸 메커니즘에 의존하게 된다. 작품의 일관성, 즉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 영화의 과정은 완벽하게 가둬지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연속적인 이미지의 흐름 속에, 그리고 서사 속에 가두려는 시도로 여겨지며, 이러한 봉합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 형식은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고전적 스타일이었다. 영화 이미지를 접한 관객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의문, 즉 누가 이것을 보고 있는가라는 의문은 고전 영화에서 호구 세계의 빈틈없는 제시를 통해 지워지고, 관객은 영화 작품의 전개를 통해 상정되는 주체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누구가 호구 속 인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락에서 제가 적어놓은 내용은 이런 영화의 어떤 과정들 혹은 뭐 형식적인 장치들을 히스가 서사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서사화라는 용어를 계속 쓰거든요. 그 서사화라는 개념을 히스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봉합 과정에서 기표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주체가 히스의 맥락에서는 바로 이러한 서사화를 통한 질서 부여 속에서 등장하게 된다. 서사를 통한 항구적인 재총체화의 과정에서 개인으로서의 관객은 주체로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이 주체란 바로 영화 작품 전체를 통일적 전체로 보는 혹은 인식하는 주체이며, 관객은 그 자신을 이러한 주체로 오인하게 된다. 이데올로기적 주체에 관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화에서의 주체 형성은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오인의 과정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상상적 통일을 통한 시선의 이식 및 점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표들에 끝나지 않을 운동은 갑작스럽게 종결을 고하고 오직 서사라는 통일적 질서만이 남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히스가 그 고전 영화가 갖는 강력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화에서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히스의 설명은 데이안의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데이안의 거대 담론적이고 효율적인 작품과 달리 히스는 구체적 분석 및 개별 작품의 특수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고 있다. 데이안은 우다르가 이야기한 영화에서의 봉합을 교사야코, 튜터야코드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부르는데 그는 봉합 체계가 고전 영화에 대해 갖는 관계가 마치 자연 언어가 문학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고 말한다. 즉 데이안은 봉합 체계가 고전 영화 내에서 일의적인 혹은 절대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히스의 서사화에 대응하는 데이안의 표현을 자연화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는 관객의 영화 이미지 수용과 관련해서 봉합의 빈틈없는 구조를 강조하기 위한 용어 선택일 것이다. 관객은 허구 세계 속에 완전히 봉해져 영화의 이데올로기 효과를 흡수하게 된다. 히스는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의 완벽한 작동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개별 작품들에 대한 분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데이안의 이런 논의가 굉장히 도식적이어서 지금 읽으면은 이게 왜 중요한 글인가 싶은데 중요한 글이었어요. 중요한 글이었고 사실 제가 그냥 생각해봐도 되게 이상한 현상인데 그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단락 조금 한 10줄, 9줄, 10줄 내려가서 히스는 데이안과 달리 영화 매체가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강조한 것은 영화가 매 순간 기술적 국면뿐만 아니라 상업적 예술적 국면에까지 관여하는 구체적인 이데올로기적 규정들 속에서 전개된다는 것 혹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각의 영화 작품에서 생산되는 주체와 현실은 모두 정관사가 아닌 부정관사가 동반되어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고전 영화의 어떤 강력함에 대한 히스의 설명 및 그에 대한 이제 이의 제기 정도를 1번을 얘기할 수 있고요. 2번은 그런 고전 영화에서 어떻게 이질적인 것들이 발견이 되느냐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전 영화는 완벽한 투명성의 제시인가? 데이안이 이야기하듯 고전 영화에서 영화 제작의 모든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지는가? 히스가 강조하는 구체적 분석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고전 영화에서 비현실적 요소들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예를 들면 뭐 뮤지컬 장르가 그렇고 스타일상의 여러 요소들 또한 그러하다. 사실은 편집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감을 깨는 요소인데 우리가 그냥 익숙해져 있을 뿐이죠, 사실은. 고전 영화가 이질성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관객이 이질성을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뿐이다. 히스는 히치콕의 의혹 중 한 장면을 예로 들어 고전 영화에서 이질적인 것이 나타나는 문제를 설명하려 한다. 이렇게 조교님 어디 되지? 영상을 봐야 되는데. I don't want to impose upon you, but you're Johnny's cousin as well. Oh, that might be better. Yes, might be better. I mean, do let him come. Is it? And I make the most chum. Till much later. Oh, sorry, but... Must be quite speak to you. 자, 이거는 히치콕의 서스피션이라는 비교적 초기 작품인데 지금 이제 형사들이 집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려고 온 건데 바로 이 장면, 그러니까 이 형사 중에 한 명이 이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을 바라보는 장면이 여기 한번 나오고 갈 때 이 형사가 또 그래요. 이렇게 멍하게
이 화면을 이렇게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수미상관처럼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요게 이제 히스가 지적을 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그 단락의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서사의 차원에서 문제의 그림 및 그것을 바라보는 형사에 호응하는 요소가 이후의 영화의 전개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히스는 이질적 존재로서의 이 장면에서 서사가 미끄러진다고 말한다. 의혹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전적 유형의 영화를 할지라도 서사에 잘 포섭되지 않는 이질적 요소, 즉 상실,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거죠.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관객의 의식에서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상실의 형상이 그 내부에서 빈번히 출몰한다. 그렇다면 서사의 질서는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문제에 대해 히스는 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서사는 눈에 보이는 이질적 요소를 무시한 채 진행된다. 부인된 채 지나치게 되는 이러한 요소들은 관객들이 그 존재를 주의 깊게 포착하지 못한다면 그저 현실감을 증폭시키는 우연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히스는 주의 깊은 관객이어서 이질적 요소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도입하는 뭐 개념적인 틀이 상상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의 충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봉합된 일관성, 총체성으로서의 허구로 간주될 수 있는 상상적인 것이 한편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이와 부적으로서의 언어의 질서, 의미의 생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 또 한편에 있는데, 영화 이데올로기와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의 관계로 또 파악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영화에서의 봉합에 대한 데이안의 도식적인 이해 및 그로 인한 출구 없는 구조와 달리 히스의 구상 속에서 영화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는 언제나 가변적이고 불안정하다. 데이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체 현존의 기표들은 나의 의식으로부터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의 현존의 기표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영화 주체의 시선이 관객한테 이식이 됐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영화 경험에서 주체의 동일시를 묘사하는 이 문장은 한 개인이 영화 작품의 이데올로기적 작용에 자각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영화 경험 자체를 피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실 극영화, 고전적인 극영화는 만들면 안 되는 거였죠. 사실 이 세대한테는. 반대로 히스에 따르면 관객은 상상적인 것을 통한 영화 작품의 구조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상징적인 것의 질서가 관객의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사화라는 항구적 재총체화 과정을 통해 상징적인 것이 상상적인 것 속으로 전유됨으로써 개별 관객이 주체로서 설정되기는 하지만, 영화 관람은 거울 단계의 경험, 즉 충전이 상상적인 것의 경험이 아니다. 관객은 언제나 상상적인 경험과 더불어 일개의 경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영화의 경험은 상상적인 것의 구조를 통해 결코 일반화될 수 없으며 언제나 특정한 맥락 속에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될 뿐이다. 그래서 히스가 하는 말이, 개인은 언제나 이데올로기적 주체지만 그러나 언제나 단순히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재현의 형상인 것 이상이다. 히스가 뭐 영화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이렇게 부정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게 작동하는 한편에, 다른 한편에 거기에 이제 포섭되지 않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영화 안에도 있고 관객 편에서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이 논문에서 그 가장 주되게 서술되는 내용입니다. 한 대여섯 줄 좀 내려가서, 데이안의 체계에서라면 관객이 주체의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이 없겠지만 히스의 체계에서 관객은 끊임없이 영화의 안과 밖을 넘나든다 혹은 그럴 수도 있다. 관객은 영화 이미지 자체에 빠져 있다가도 그 이미지의 인위성을, 이질적 요소의 존재를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 경험을 통해 관객은 끝없는 전환을 수행해서 다르거나 모순적인 위치들에 놓일 수 있다. 주체는 과정의 출발점이 아니라, 그래서 시종일관 주체로서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과정에 끊임없이 갱신되는 임시적인 도착점이다.
그런데 영화 작품 속에서 충돌하는 것으로 히스가 설명하는 상상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은 완전히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두 영역인가. 그 위에서 언급한 의혹의 이 장면은 과연 절대적인 이질성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내용은 히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장면이 이제 어떤 상징이든 무엇이든 간에 서사와 관련해서 해석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적어놨고요. 그 단락의 밑에서 5번째 줄부터 보면은 히스가 말하듯이 이 장면은 분명 과잉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과잉이 반드시 서사와 호응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만든 이의 시선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표면적 서사의 진행을 잠시 멈추게 하거나 더디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전히 이질적 존재로만 남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 밑에서 7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가 서사의 질서에 포섭되지 않는 과잉으로 설명하는 것이 서사와 관련되어 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즉 상상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의 경계는 때로는 모호하다. 영화 전체의 기계적 리듬을 관객이 수월하게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절대적 이질성으로 간주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히스의 견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질성을 강조하는 다른 하나의 장면, 다른 하나의 이야기, 다른 하나의 공간이라는 규정을 적어도 히치콕의 영화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3번은 그 관객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혹은 뭐 관객이 영화를 보는 경험들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넘어갔고요. 두 번째 단락 부터 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영화 경험의 두 영역, 즉 상상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은 각각의 절대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영화의 서사는 결코 완벽하게 투명한 현실의 제시로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질 수 없는데 왜냐하면 영화는 이미지와 관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서사의 질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빈틈을 갖고 있는 영화에서의 봉합은 관객의 수용 차원에서의 노력 또한 포함할 수밖에 없기에 영화 담화의 구조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충분하다. 영화 이미지의 형식적 요소들, 분할 배치, 연결, 시선의 이동 등등 또한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미지 차원에서의 표현적 시도들 또한 관객의 해석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획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형식주의적 접근에 대한 히스의 비판은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외면하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형식의 자율성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영화에만 국한해서 제가 적은 겁니다. 영화 작품은 상상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사이에 위치한 관계의 개입이나 해석을 통해서만 자신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히스가 관객의 영화 작품 경험에 대해 과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영화 작품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모순적 요소들을 가로지르는 관객의 서사 과정으로서 존재한다. 히스의 인용문인데요. 제자리에 놓여진 관객은 이미지의 주체로서 이미지를 완성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영화는 또한 모든 종류의 방식과 방향으로 움직이고 에너지를 가지고 흐르며 잠재적으로는 정서의 진정한 축제다. 결국 영화에서 움직이는 것은 스크린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관객이다. 그래서 이 관객을 통해서만 영화가 비로소 이제 완성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히스가 영화 경험에서 관객을 중심에 놓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영화 작품의 의미가 그 자체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의미는 영화 작품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체, 관객, 영화, 그러니까 시네마와 필름 사이에서 순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영화는 일련의 의미 행위들로 고려된다. 그래서 행위라는 용어가 뜻하는 바는 위에서 그 과정이라는 말과 이제 거의 같은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이미지의 의미는 이미 완성된 상태로 제공되지 않는다. 의미 행위로서의 영화 이미지는 관객의 개입에 의해서만 현실화되는 잠재적 기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현실화 차원과 관련해서 히스는 세 가지 심급의 작동을 이야기하는데 전구성, 구성, 이행 이렇게 세 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위에서 이야기한 사회 구성체, 영화 작품 혹은 뭐 시네마 필름 그리고 관객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두 가지의 이제 대립항, 그러니까 상상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으로 대표되는 두 가지 대립항을 좀 다른 맥락에서 이제 사실상 되풀이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뭐 반영된 주체는 그 상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고전적 서사를 받아들이는 주체고, 주체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지 않고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이질적 요소들을 파악해내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내용들인데, 좀 사실상 크게 다른 맥락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번의 바로 윗단락의 한 중간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총체화하는 성향을 지닌 서사의 흐름 속에서 기억은 필연적으로 시간적 차원을 소환하게 된다. 복잡하게 꼬여있는 기억들과 시간들은 서사를 통해서 연속성을 갖춘 원인과 결과가 잘 짜맞춰진 질서로 편입된다. 이런 과정들, 즉 서사화의 결과물과 관련해서 히스는 영화를 시간기계라고 부른다. 시간기계로서 영화 제도는 단일하고 매끈한 시선을 통해 하나의 시간으로 관객 주체를 끌고 가려 한다. 그러나 영화 경험의 현실은 그 시간이 결코 매끈하지 않으므로 많은 분열들이 있음을 증명한다. 관객이 서사의 진행을 통해 1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간은 동시간성이지만 관객의 수행은, 그러니까 관객의 영화 경험은 이 시간을 다중적 시간으로 변화시킨다. 4번은 조금 이제 맥락을 좀 바꿔서 위에 이야기하는 이렇게 두 개의 대립항 자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라서 딸려 나오는 구조 영화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처음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가 우다르의 봉합 이론을 고전 영화의 쇼트 리버스 쇼트라는 시각적 차원에만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이론으로 폄하하고 있긴 하지만, 우다르의 봉합 이론에 등장하는 이중 구조가 히스의 영화 이론 전반에 걸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상상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을 구분하는 우다르의 이중 구조는 히스의 영화론에서 동일한 형태로 혹은 변형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주체 반영과 주체 과정이 그렇고, 발화된 것의 주체와 발화 행위의 주체를 구분하는 것 또한 그런 변형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넘어가고요.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영화 이론은 언제나 이중 구조의 형태를 띄어왔다. 고전 영화 이론 시기에는 형식주의와 사실주의라는 대립이 있었고, 각각의 입장은 또한 내부적으로 이중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영화 이미지가 현실의 복제 이미지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이중 구조는 하나의 전제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게 본문인데 이게 원래 제가 자리를 바꾸느라고 이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앞서 보았듯이 히스의 영화 이론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히스의 이론은 좀 더 집요하게 이중 구조를 견제한다. 그렇다면 모든 영화 이론은 이원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 이중 구조의 근본 원인이 복제 이미지를 통한 현실감이 있다면 현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현실감에 관객이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실험 영화에 관한 이론적 접근은 이중 구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스노우의 파장에 대해 히스가 하나의 범죄라는 표현을 동원한 것은 이런 맥락에 기인한 것이다. 어떤 이야기, 단일한 시선, 아름다운 영화에 관한 범죄. 그러니까 고전 영화 스타일에 대한 범죄라는 이야기죠.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 뒷부분은 제가 그냥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영화는 일종의 하나의 이제 패턴화된 진행을 보여주는 실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현실감을 없앤다는 점에서는 당시 평론가들의 요구에 이제 부응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현실감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작품은 사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작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전 영화가 현실을 이제 왜곡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했다면은, 구조 영화는 결과적으로 현실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영화가 이제 돼버린 문제가 생겨났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히치콕의 영화의 예도 그렇고 그 소위 모던 시네마의 예도 그렇고 아까 제가 얼핏 얘기한 것처럼 서사가 미끄러지는 경험, 그 이질적인 것이 관객이 영화를 계속 따라가야 하는 경험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을 쭉 적어놨고요. 맺은 말에서 제가 적은 이야기는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그 크리스틴 톰슨이라는 사람이 그 히스의 글을 언급하면서 바르트의 제3의 의미에 나온 글과 이제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톰슨의 비판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적었고, 동시에 그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소위 그 무딘 의미라는 말, 그러니까 이미지의 세부 사항들이 이렇게 가만 보면은 서사의 전체적인 전개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전환 포템킹을 이제 예로 들면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히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질적인 것, 뭐 과잉의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와 사실상 별로 다르지 않다, 그 얘기를 제가 적어놨고요. 그래서 그런 이질적인 것을 관객이 소화하는 과정이 이제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를 적은 셈인데, 그런 부분이 히스가 크리스티안 메츠의 텍스트 체계 개념에 대해서 글을 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적고 있는데, 그 크리스티안 메츠가 언어와 영화라는 책에서 텍스트 체계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영화라는 텍스트를 관객이 해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이제 그 시스템을, 그 작품에 해당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 단락에 적은 이야기는 두 히스와 매츠가 둘 다 뭐 서로 자기가 기획사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기본 입장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매츠는 굉장히 좀 뭐랄까 기술적이고 주로 분류를 하고 뭐 중립적이고 이런 학자인데, 히스는 뭐 이데올로기 비판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학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칭 기호학자들이 사실 이 텍스트에 대한 관객 해석의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공통된 의견을 내고 있었다, 그 얘기가 제가 가장 결론적으로 적고 있는 얘기고, 앞서 이야기한 바르트의 제3의 의미도 여기에 이제 사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 바르트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긴 해서 각주로 적어놓긴 했는데, 이 큰 흐름상으로는 별로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상호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이익주 선생님께서 논평을 하시겠습니다. 네, 하신대학교 이익주라고 합니다. 아까 안상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물간 이론이긴 하지만, 네, 그 한물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오늘 인지과학 이쪽에 많이 하셔서 저도 많이 배우긴 했는데, 아까 논문 조금 제가 나온 걸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노엘 캐럴하고 스티븐 히스가 엄청 싸웁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냐면은 노엘 캐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실용주의 철학에 관심도 많고, 또 이제 인지과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스티븐 히스 이론 자체를 굉장히 과격하게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노엘 캐럴 같은 경우는 정신 분석학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정신 분석학이라는 게 이제 영화 이론 쪽으로 들어와서 60, 70년대 때 많은 학자들이 그쪽에 관심 갖게 된 이유가, 역시 영화 이론이라는 게 지금도 솔직히 그런 측면이 많은데, 영화 이론 그러면 인상미평 쪽에 가까운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들어오면서 영화가 하나의 어떤 영화 이론이 더 정합적이고 논리적 체계, 과학적 어떤 방식을 갖고 온다는 이제 의미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 이제 많은 학자 중에 스티븐 히스라는 사람은 또 독특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상호 선생님의 그 굉장히 또 의미 있다고 보고, 실제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영화의 질문이라는 책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코노미로 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그 다양한 얘기를 또 주셔가지고 저도 글 쓰다 보니까 길어져서 너무 좀 많아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러 제가 볼 때 좀 줄이신 것 같은데 스티븐스 논문 중에서 1991년도에 또 Turn Out the Subject라고 중요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인용을 해서 그 연관해가지고 논문을 논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고요. 꺼주시겠습니다. 네, 무례하니라.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주된 이제 이 안성 선생님의 논의는 관객의 어떤 능동성에 대한 논의라고 봤기 때문에 그 점을 중심으로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어떤 그 영화 관객을 이제 수동적으로 보는 차원. 물론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루소 같은 사람이 달랑베리에 대해 편지 같은 데 보면 영국 관객들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는 또 측면도 있긴 하지만 특히 영화 같은 게 초창기 때 관객 대부분이 도시 노동자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용도 했지만 프로이드가 1907년도에 로마에서 처음 영화를 보고 자기 갈등한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물론 저는 불어로 읽긴 했는데 그런 강판을 해서 거대한 아이가 됐다. 커다란 아이가.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나중에 뭐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신분석학과 영화, 특히 관객 이론을 만드는 영향을 주지 않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0, 70년대의 그 영화 이론에서 관객 이론은 기본적으로 정신분석학과 이데올로기 이론을 또 봉합 이론 또 그리고 이제 호명 이론을 가져왔기 때문에 관객을 되게 수동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강할 수밖에 없긴 한데 스티븐 히스는 물론 그런 측면을 굉장히 갖고 있으면서 좀 더 능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독특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102페이지에 제가 이제 좀 길어서 해도 102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은 좀 이제 내용하고 연결되긴 하지만 좀 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히스의 관객 이론은 의미를 가진다. 그에게 있어서 고전적 헐리우드 형식의 영화 앞에서 관객은 상상적 동일시를 하는 수동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 제가 이제 논문 안에서 이 영화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인용문들 그대로 인용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영화 관람은 고을 단계의 경험, 즉 순전히 상상적인 것의 경험이 아니다. 관객은 언제나 상상적 경험과 더불어 일개의 경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개인은 언제나 이데올로기적 주체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단순히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재현의 형상인 것의 이상인 것이다. 안성환 기자 지적하듯이 히스의 관객 이론이 그 이전과 구분되는 지점은 영화 관객은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라는 것이다. 히스의 이러한 이론의 근거는 바로 봉합 이론에 대한 적극적이고 새로운 해석이다. 그는 먼저 당시에 주로 영화 이론에 채용되었던 알투세르 흡명 개념을 비판적으로 본다. 알투세르가 라칸의 상상계의 자아 개념과 상징계에서 형성되는 주체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알투세르는 개인과 주체라는 개념을 혼동하며 이데올로기로서 간주되는 아버지의 복으로 상징계의 질서가 주체를 형성하는 것에만 강조점을 두었을 뿐 상상계의 자아가 어떻게 상징계 안에서도 계속 작동하는지를 망각한 것이다. 또한 작가 알렉 밀러에 의해서 해석된 락강식을 말하자면 주체는 기표의 효과로서 상상적 동시를 통해 결국 상징적 동시가 되겠죠. 상징계 질서의 사물로서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에 관한 질문이라는 책을 보면은 락강의 세미나 11에 나오는 그 소외 이론에서 보면은 그 다이아그램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핵심은 그 상징계 안에서 그 주체는 대체자한테 완벽하게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굉장히 이 히스는 좀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밀러는 이러한 과정을 바로 봉합의 과정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밀러는 봉합을 특징 지을 때 호혜성의 형식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교체 또는 소외로서 본 것이다. 하지만 히스는 이러한 밀러의 입장을 다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락강이 봉합을 상상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의 접합으로 정의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주체의 형성은 상징계의 작용이지만 고을 단계에서 형성된 상상적 이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자아 상태에 대한 욕망은 계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상징계에서 나타나는 주체는 분열축일 수밖에 없지만 그 분열을 일시적으로 상상적 동일시로 튀어나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통합의 가능성을 지닌다는 면에서 다른 말로 하자면 주체로 구성되기도 하는 만큼 구성한다는 면에서 히스는 주체의 변증법이라고 명명한다.
그에 따르면 나는 분열이며 또한 적합이며 대역은 구조 속의 결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통합소의 가능성, 채워넣기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상징적인 것의 기능인 봉합은 상상적인 것을 향해 있다. 봉합은 대역, 장소를 차지함, 어떤 것, 거기에 있는 누군가의 순간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히스의 영화는 대상으로서의 영화가 아닌 상호작용으로서의 영화로서 나타난다. 즉 영화 장치는 개인을 주체로 일방적으로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영화의 사이의 관계는 기벤텍, 주고받기로서 생산된 주체로 설명된다. 즉 영화관의 관객은 주체 반영인 동시에 주체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그의 봉합이론은 쇼트 리버스 쇼트라고 하는 고전주의적 헐리우드 방식에 대한 설명이 토대가 된 우다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봉합을 표현하면서 내러티브 공간이라는 개념으로서 봉합을 설명한다. 고전적 영화의 형식으로 내러티브를 완벽하게 구성하더라도 말하자면 영화 제작과 편집의 틈이 봉합이 되더라도 어떤 영화이든지 쇼트의 질서 혹은 신의 균열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즉 상실의 형상들은 또 과잉된 형상, 과잉된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한다. 모더니즘 영화들은 이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등장시키며 서사를 해체시키는 전략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지점들은 관객을 단순히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잠재적 능동성을 가진 존재로 전환시킨다.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읽겠습니다. 관객은 영화 이미지 자체에 빠져 있다가도 곧 그 이미지의 인위성을, 이질적 요소의 존재를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 경험을 통해 관객은 끝없는 전환을 수행해서 달거나 모순적인 위치들이 나타납니다. 주체는 과정의 출발점이 아니라 과정에 끊임없이 갱신되는 임시적인 도착점이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논평을 좀 정리했고요. 두 가지 좀 질문이 클 수는 있겠지만 좀 현실적인 의미에서 질문 두 가지를 안현 선생님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관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영화관 안의 관객뿐 아니라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의 관객의 문제이다. 히스는 고전주의적 영화에 맞서는 대안영화로서 고조영화나 모더니즘적 영화를 말한다. 이 영화들은 매끄러운 내러티브 공간의 형성을 통한 봉합으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객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고전주의 영화와 달리 봉합을 가시화해 폭로하는 영화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알투세르적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의해 호명된 주체로서 훈육된 관객들은 고전주의적 내러티브에 틀에 짜여 있는 영화들을 간섭적으로 받아들이더라 애초부터 그러한 대한 영화들은 선택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영화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일반적 관객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문제는 관객의 다양성의 문제이다. 논문의 필자도 지적했듯이 히스의 관객이론은 관객이 영화 텍스트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도 영화와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은 설명했지만 관객의 인종, 문화적 조건, 교육 정도 등뿐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관객 영화를 볼 때 심리 상태, 심리 필의 경우처럼 수많은 영화를 본 경험과 영화적 지식, 같은 영화를 횟수 등에 따라 수없이 많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는 관객의 반응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발표를 하셨는데 랑시에르에서 해당된 관객으로서 이제 신의 필이라는 문제, 아마추어의 정치, 그리고 이제 영화의 정치. 그러니까 랑시에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객의 능동성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미 그 해당된 관객에서 미학적 실효성을 통해서 포스타의 영화들도 이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81년도에 쓰였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다른 조건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영화에 대한 접근이 쉽고 영화를 수없이 많이 또 볼 수 있는 쉽게 그런 조건에서 관객의 능동성이 좀 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더구나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수없이 많은 영화의 정보를 이미 숙지하고 영화를 관람하고 심지어 영화 관람 후 자신의 영화에 대한 감상과 분석을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낸 21세기 관객의 태도는 영화관 안에서의 관객의 경험을 주로 말하는 히스에게 있어서 관객의 능동성이라는 문제가 다시 한번 해석되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영화 경험이라는 문제는 항상 영화관 안과 밖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